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와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 조기 귀국하는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연필과 장난감 등 수입 어린이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수입이 차단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 제품 13만 점에서 환경 호르몬이 최대 200배 넘게 검출돼 통관을 차단하고 물품을 반송,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첫날인 오늘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산 원유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가수 박유천 씨가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박 씨는 검찰 송치에 앞서서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며 벌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최대 2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경북 의성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스모그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네, 뉴스니쉬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는 보름여 만입니다. 박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처음 모습을 보인 건데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사고 이 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뚜렷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서도 박 씨는 7차례 마약 투약 대부분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진술과 함께 박 씨와 황 씨 양측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장하성 주중대사, 남관표 주일대사 등 신임대사 23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주재국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줄 것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주중, 주일대사 외에 이석배 주 러시아 대사, 임성남 주 아세안 대사 등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에 촬영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됐을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윤 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맞지만 동영상 촬영 날짜 특정만으로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입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붓딸 살인 사건에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엄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범행 현장에 동행까지 했다고 자백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9살 유모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씨. 하지만 법원에 가기 전인 어제 새벽 심경 변화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남편 김 씨가 벌인 범행을 알고 있었고 범행 장소까지 동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을 왜 막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해코지할 게 두려워서 범행하는 대로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살해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죄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경찰은 오늘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광주를 찾았다가 지역 시민단체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 건데요.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째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광주 송정역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광주 송정역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중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단체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 고 소리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황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광주 진보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5.18 역사 왜곡 적폐 몸통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선 한국당 규탄 집회를 개최해왔습니다. 황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 등장하자 시위대는 물러나라, 또 광주를 떠나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마치고 KTX를 탑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황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또 한국당 지도부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황 대표가 한동안 이 무리의 에스컬레이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위대와 수군 간의 대치 끝에 황 대표는 경찰의 도움으로 송정역 영무실로 몸을 피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 행보로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봉청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유치원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건의사항을 그리고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이고 또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공개 비판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꺼렸던 홍 원내대표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도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민주주의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와 함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입장을 한 것에 두고는 충분히 당내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춤했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579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큰 폭으로 증가하다 올해 1분기에는 증가액이 1조에서 2조 원대로 주춤했지만 이번에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5조 8천억 원으로 3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운임을 인상합니다. 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국내선 일반석 운임을 주중, 주말, 성수기 모두 평균 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를 오가는 김포, 부산, 광주 등 노선은 선호 시간과 일반 시간으로 구분해 일반 시간 운임은 동결하고 선호 시간 운임만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석 기준 김포에서 제주 노선이 일반 시간 운임은 현재와 같고 선호 시간은 8만 6천 원으로 4천 원 오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가 선정됐습니다. 롯데그룹은 한행컴퍼니와 JKL 파트너스를 각각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우선 협당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행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을 80% 인수하고 남은 지분은 롯데그룹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완구와 학용품 13만 점을 적발해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캐릭터 연필 세트가 6만 9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 세트와 다트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220배나 넘게 검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을 태운 차량이 말레이시아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흐엉이 2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흐엉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국물을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공범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하고 먼저 석방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흐엉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이 석방된 것은 그동안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두 여성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사건 당시 두 여성을 사주한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자국민 4명은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여부와 방한 시 한국 측과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봉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달러 돈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전면 제재 첫날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달러와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이란의 무역 전반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들은 기본적인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화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원유에 이어 이란의 두 번째 달러화 돈줄입니다. 이란 정부는 연간 360억 달러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은 일방적 결정에 대한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이란산 원유가 전면 봉쇄된 첫날 국제유가는 도리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달 만에 최저가인 배럴당 61.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삭발 정치를 부활시킨 한국당. 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찍고 오늘 광주에서 용산까지 호남선 북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당이 어제는 경부선 라인에서 이제 순회 집회를 했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광주까지 내려갔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광주에서는 민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물벼락 맞는 이런 물리적 충돌까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항 민심인 거죠. 저항 삭발 민심, 투쟁하면서 박대출 의원은 이제 물방울 6개가 모였다. 바다를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지금 물벼락을 맞는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자유한국당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부선에서는 어제 굉장히 강경 발언들이 나오면서 일부 호응을 좀 얻어냈어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 지금 국민 청원들도 그렇고 세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어찌 보면 지지층 결집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누가 이기고 졌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 조금씩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호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에 지금 과잉 고무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문제는 광주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정할 건지 생각을 잘 했어야죠. 근데 이 5.18이고 다가오는데 지금 5.18 관련 망언에서 이 징계 수위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망언은 손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일각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서 투쟁을 잘했다. 이런 또 일각의 이 지지자, 국민, 유권자가 있을 수 있지만 광주에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 광주의 민심, 광주의 시민과 함께 호흡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 민심과는 완전히 반하는 구호를 들고요.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 민주화 성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호가 독재 투쟁이잖아요. 독재 타도를 투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가는데 맥락 없이 가는 바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낼까요? 저는 광주 시민들에게 뭔가 좀 절절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명분이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거센 항의 20분 만에 대피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5.18 징계 아직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잖아요. 이 부분 사태를 예견을 못했을까요? 네, 사실 오늘 벌어진 것은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고를 했고 또 미리 그 10시 30분부터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1시간 전부터 광주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18과 관련된 징계가 가장 컸어요.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그게 광주에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윤리위가 이 사안을 갖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솜방망이 뭐 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교안 대표가
그 훨씬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자신의 어떤 입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등 현안을 갖고 광주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광주 쪽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앞뒤가 좀 안 맞는 어떤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5.18에 참석을 해서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직접 참석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이런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사실 준비는 해왔는데 다만 이것을 앞당겨서 호남을 가서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벼락을 이제 우산으로 막는 현장 화면의 모습 저희가 계속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서울행 열차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제 경부선 투쟁에서는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발언의 수위가 거세졌다고 합니다. 지도부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저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 탄압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고 제가 죽음에 이르날지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그 길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잘못된 패스트트랙은 결국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같이 정말 국민들이 먹을 거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패스트트랙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어제 나온 발언 수위들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 황교안 대표 입에서 요즘에 죽음, 목숨 이런 발언들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 지금 저런 모습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총선 때나 혹은 대선 국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총선이 뭐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다. 총선 전을. 그렇다면 이게 1년을 무엇으로 끌고 갈까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또렷한 전략이나 단계별 전략이 짜여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 끝나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바로 이제 4.3 재보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미니 선거였는데 단 두 군데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고 사실 창원 성사는 좀 아깝게 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죠. 그때 좀 뭔가 리더십을 구축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슬아슬한 이제 이 승부의 결과를 내다 보니까 더 탄력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이 기운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이 선 패스트트랙 후 투쟁이 아니고 투쟁을 자유한국당이 시작했는데 패스트트랙은 거기에 명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찌 보면 총선전을 너무 일찍 시작했고요. 구호가 너무 거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에 좀 와닿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점도 많겠죠. 그런 것을 조목조목 모아서 예를 들면 클린턴 행정부 선거전처럼 자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민생은 다 빠져있고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논리적으로 전 아무런 설득이 안 돼요. 패스트트랙과 베네수엘라가 지금 별 관계가 없거든요. 저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두 가지를 엮어서 던져놓으시고 예전에 반민특위에다가 역풍 맞은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종건 평론가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나라로 만든 패스트트랙이라는 발언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중간이 많이 생략이 돼 있겠죠, 물론. 그런데 패스트트랙에서 사실 어떤 것이 지금 통과됐냐면 연동제예요. 연동제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가장 수혜를 본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어느 정도 뭐 나오겠지만 그럼 정의당의 인원이 늘어나고 역시 결과적으로는 정의당 내지는 민평당과 합쳐서 과반을 넘기겠죠. 그러면 정의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뭘까요? 복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연결해왔던 것도 복지고요. 뭐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더 늘어나겠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도 더 선명성을 띠면서 그 의원수가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 교섭단체까지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은 안마저도 비토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놓은 안마다 정의당이 부족하다. 그거보다 더 해라. 더 많은 복지를 쏟아내야 된다. 실제로 현금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좀 더 선명성 경쟁을 벌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지금은 당장 베네수엘라 사태가 안 벌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을 늘리고 한다면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나중에 돌아올 것도 우리 후세가 닥쳐야 될 어떤 그런 지불할 것, 연금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사실 많이 생략돼 있다. 패스트 트랙에서 이 쓰레기까지. 생략된 과로들을 좀 채워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좀 강도가 센 발언들을 했는데 특히 김무성 의원 발언이 요즘에 좀 세지고 있습니다. 셉니다. 4대강 해체 폭탄을 빼앗아서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 물론 이제 지지층 앞에서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이런 발언. 김무성 의원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종종 있는데 주로 선거 때입니다. 이때 이제 수장, 좌장의 역할을 할 때 선대본부장이라든가 NLL 문건 흔든 장면도 김무성 의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김무성 의원이 조금은 이 차분하고 조용한 상황으로 은둔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패스트트랙 때 누가 부각됐냐면 처음에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갈 때 2명의 대주주가 있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의 대주주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복당파가 됐어요. 그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영도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죠. 불출마 선언한 상태지만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 국면에서 기여를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마지막으로 보여야 한다. 사실 이해찬 대표는요. 내 이름으로 고발하겠다. 체증된 국회에서 폭력 행사한 사람들. 왜냐하면 나 정치 더 할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간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어찌 보면 김무성 의원도 좀 유사한 심경으로 이번에는 내가 나서서 황교안 대표와 함께 나도 존재감을 좀 과시해야 한다. 이런 좀 절박감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배경 분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은요. 자칫하면 아슬아슬한 수위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즘에 테러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는 좀 색깔론을 부각하는 발언들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그래픽으로 정리가 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가 평양인가 평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한국당에서 종종 색깔론 관련한 발언들이 요즘에 특히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게 가치 판단 이전에 한국당 입장으로 봤을 때 최근 2년간 한국당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죠.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또 내부 싸움이 강했어요. 내부에 늘 분열이 있었고 늘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좀 일사불란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2년 동안 보면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최근 패스트트랙에서 어쨌든 구호 외치는 장면도 일사불란해졌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지지층이 결집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지지층들에 대해서 더 새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확장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지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그 지지층까지 복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보라든지 경제 이 두 가지 트랙을 사실은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랙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패스트 트랙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을 안보와 또 연관을 시키거나 또 아까 베네수엘라 얘기처럼 복지라든지 경제와 연관을 시키거나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이야기해야 패스트트랙이 좀 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색깔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지금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발언만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제 삭발식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6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에 이를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제 집단 삭발을 감행한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작은 6개의 물방울이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어서 저들을 집어 삼키기를 희망을 합니다.
실제 삭발을 감행한 의원들은 그보다는 수가 적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1명 정도가 그 삭발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네. 1차, 2차로 나눠서 앞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한 겁니다. 다음에 연이어서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자 이렇게 구도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어떤 투쟁 노선을 놓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없었고요. 또 좀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비폭력 저항 수단이다. 그래서 어제 애국가도 부르고 이런 뭐 결연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당초 한 10명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먼저 4명이 먼저 하고 나중에 릴레이로 또 이제 나눠서 삭발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명 정도 한다는 건 이제 김태흠 의원이 지금 예. 한국당 좌파 독재 저지 투쟁 위원장의 자격으로 자기가 이제 삭발식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먼저 11명의 그 명단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전부 다 11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가서 보니까 4명, 그러니까 의원들로만은 네. 4명이 이제 삭발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4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충청권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네. 그 충청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좀 이렇게 그 취재를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단 11분 중에 안 오신 분들은 물론 정영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대표를, 대표를 이제 수행했어야 됐고 나머지 분들은 몇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답을 안 드렸는데 그게 내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날 뭐 좀 바빴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심이 완벽하게 쓴 4분이 남으셨는데 김태흠 의원이 충청권 지역구시잖아요. 네. 김태흠 의원과 가장 절친한 분들만 남았다는 아,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강한 의사를 가진 주변 네네.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선도 삭발. 죄송합니다. 네, 선도 삭발을 하는 네네.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충청권 네네. 의원들이 많은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네네,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미리 뭐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얘기할 때 맨날 선도탈당 얘기를 하다 네네. 보니까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몇 명이 하느냐, 네. 누가 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 것은 뭐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국민청원 요즘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습니다. 올라오던데 다종다양하죠. 나경원 대표님 삭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청원이 이게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한국당 지지층에서 올린 걸까요? 그러지 아니면 않을 반대층에서 것으로 올렸을까요? 봅니다. 반대층에서 올릴 것으로 추정을 예. 해보고요. 왜냐하면 이 국민청원으로 여러 가지 패러디와 호응들이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유명인 중에는 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네. 씨가 이 이야기를 또 이제 인용하기도 했는데 자, 이 삭발식이 효과가 있으려면 황교안 대표나 혹은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삭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도 효과가 네.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분명히 조롱과 비꼼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반대 네.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평론을 보탠다면 예. 자, 21세기 지금 이 내년 총선 앞두고 삭발식은 어떤 효과를 갖겠는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들을 쭉 보면요. 삭발식이 임팩트는 있어요. 네. 이미지에 충격적인 이미지로 효과를 있는데 여기에 동조와 호응 공감이 되느냐 하면 예. 정말 이 6개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겠다. 이런 이제 이 헤드라인에 욕조나 채우세요. 이런 댓글도 제가 봤고요. 혹은 1년 후를 지켜봅시다. 이 삭발은 임팩트는 어떤 있는데 효과가 효과는 있는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역풍이 부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삭발은 어디서 제일 많이 했냐면 자유한국당의 대척점에 있는 노동조합이 이 노동투쟁이나 저항을 할 때 삭발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국민 이 공감도 별로 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럼 어떤 경우가 호응을 얻냐면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삭발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땐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죠. 오죽하면 진상규명해달라고 저러겠는가. 근데 이 삭발은 어떤 명분이 있냔 말이죠.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이 뭐야? 엄청난 뭐 물리적인 격돌을 이루고 통과됐는데 보니까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330일 후에 잘하면 한번 표결에 올려보자라는 얘기고 원내 사당은 벌써 대국민 사과했고 자유한국당 들어와서 이제부터 첫걸음이니까 찬찬히 논의해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왜 저렇게 싸운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머리를 깎단 말이에요. 예. 그럼 머리를 깎는다면 뭔가 결기잖아요. 예. 이 결기의 내용을 다수의 국민들은 공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깎았을까요?
깎은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임팩트는 네. 있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6개의 물방울에 이분이 들어가는 걸까요? 김준교 전 청년 최고위원. 이분 하면은 이제 지난번 그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을 했던 그리고 짜게도 출연했었던 이 인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을 하실 텐데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또 뒤늦게 나타나는데 네. 이유가 부모님 설득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그 SNS에 올려서 뭐 삭발 뭐 굉장히 오랜만에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 설득을 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의원들만이 아니라 또 뭐 그 당원들 중에 이렇게 삭발하는 것을 더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런 일환으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저는 평론가님 의견과 약간 다른 게 일단 삭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과 지금 삭발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한 것이지.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 의사 정치적 표현을 메시지죠. 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저는 다만 여기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글이거나 혹은 최소한 지금 정부 여당이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삭발을 조롱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미 패스트트랙은 치러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대화를 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또는 정책의자나 의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비판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래도 유감이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투트랙을 하면서 대화의 어떤 통로는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번 패스트트랙 이후에 사당 대표가 만나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대화의 통로를 여는 모습, 적극적으로 이렇게 퇴로를 좀 열어주는 모습 이게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아니 명분이 있어야 사실 한국당도 들어오지. 그냥 너네는 원래 명분 없는 싸움을 벌였으니까 무조건 돌아와. 그럼 지금 돌아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의 어떤 기본인데 너무 삭막하게 지금 정치판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 비판할 때면 비판하더라도 대화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집권 여당이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삭발을 갖고 조롱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당의 어떤 야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이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고 지금 권력을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제 비폭력 저항 의지다 삭발 시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야당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박지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삭발해봐야 머리 길고 단식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의원직 사퇴서 내가지고 지금까지 의정사상 한일회담 반대 때 정의령 이런 선어분이 그리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형 구석기 시대 투쟁 방법은 지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료 의원이 삭발하는 걸 보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 삭발 더 하라고 해요? 단식 더 해라. 의원직 사퇴해라. 그건 아니죠. 삭발, 단식 그리고 의원직 사퇴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 투쟁 방식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 삭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뭐 개별적인 의원들 혹은 전 의원들, 정치인들은 이것을 SNS나 혹은 방송에서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건 개인 의견들이고 공식적으로 이걸 비판할 리는 없고 오히려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계속 취할 텐데 여기서 심판자는 누구냐면 국민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뭐 골수층들이 다 있는 것이지만 중도층 지지자들이 이 삭발식을 보고 야 잘한다, 투쟁 잘한다 이러면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왜 저러지?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도록 여당은 유도를 해야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과잉됐어요. 과잉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깜짝 놀란 게 지난번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하고 농성하고 할 때 육탄저지전을 할 때 야 우리가 이제 야당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 때 데모 안 하시던 분들이 독재 시절에 독재 타도 안 외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정말 민주주의가 구현돼 가고 있는 과정 선진국의
이 진입된 우리나라에서 독재 타도, 그것도 좌파 독재라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좌파 독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구호를 들고 나와서 주먹 휘두르고 머리띠 메고 저러시니까 데모 처음 해보는 대학 초년생 같은 기분에 지금 빠진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 여론 정서와는 동떨어진. 저분들이 사립유치원 때 머리 깎아 보셨습니까? 세월호 때 저분들 머리 깎으셨어요?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저런 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 당 먹고 살겠다고 지금 머리 깎으시는데 어떤 국민들이 동의하기를 원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뭐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더 엄중하다 이렇게 뭐 라고 느낄 수 느끼시는 있는 거겠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삭발식도 하고 강경 발언도 나오는데 이것이 지지층 결집에는 영향이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5월 첫째 주 더불어민주당이 뭐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자유한국당 뭐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양당의 정당 지지도 추이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한국당 뭐 지난주와 동률이긴 합니다만은 기존 대비 1월에 비해서는 지금 꾸준히 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는 건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보자 맨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3주를 보시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0%,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16%였습니다. 격차가 거의 뭐 24% 이상 차이가 나죠. 24%포인트. 자, 그런데 40%에서 36%까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한번 보시자고요. 16%에서 24% 급격하게 올랐다가 한번 주춤하고 지금 횡보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40, 36은 거의 그러니까 그 진보의 어떤 지지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차범위 내에서 자유한국당은 16%라는, 그러니까 한국당 원래 보수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지지율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낮은 것에서 지금 약 한 18% 이상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수의 어떤 그 지지층을 회복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진보의 어떤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리얼미터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당하고 민주당 차이가 더 좁혀진 이런 맞습니다.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양쪽이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집결했는데 여당의 경우에는 많이 집결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적은 반면에 야당은 이러한 뭐 장외 집회라든가 투쟁, 뭐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야성을 좀 보여주는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이 지지층 결집은 유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부메랑일 거라고 자꾸 자유한국당을 좀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중도로서의 외연 범연 확장에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마이너스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졌던 지지층을 모으는 것까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할 때 지금 이 어떤 내뱉었던 이야기, 구호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기 발목을 잡아서 전진하는 것을 이제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이것을 한 수, 두 수만 계획을 잡아보시면 총선까지 플랜을 짜시면서 우리가 어떤 표를 향후에 끌어와야 되는지가 명확한데 왜 지금 이것을 읽지 않고 있는지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아까 저희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결을 했을 때도 이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종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이 대치 정국을 풀어야 하는데 이 풀려고 하면은 아까 그 전화 연결했을 때 들어보면은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까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윤 장관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저도 뭐 평론가님 안타까움처럼 안타까운 게 최소한 어떤 정부가 청와대는 이 여야의 어떤 대치 국면에서 좀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부딪히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여당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어떤 이 충돌이 있거나 혹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청와대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이
야당과 대척점을 갖고 있거든요. 가령 조국 수석의 SNS 부분, 조국 수석이나 청와대가 여기에 패스트트랙에 그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국회에서의 충돌은 여와 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굳이 SNS에 이거 잘하고 있다, 이건 못하고 있다, 이런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의 비판이 여당에 가지 않고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나는 이제 국정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지자와 반대자의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좀 선을 긋고 야당에다 대고 이거는 이런데 뭐 총수회담을 하든 뭘 하든 만나자. 이건 풀을 수밖에 없다라는 제스처를 여당은 지금 당장 못할지도 몰라요. 왜? 며칠 전에 부딪혔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계속 그것이 흥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도리어 이제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의미로 저는 윤 장관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풀긴 풀어야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 뭐 어차피 되긴 한 건데 지금 여야 사당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된다.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300석으로 고정됐다는 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벌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당에서 또 일부 야당에서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밥그릇 민주당과 밥그릇 야합 좌파 세력입니다. 말로만 국회로 돌아오라 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여당의 지도부가 한국당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쓴소리를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여당에서도 의석 수에 대한 이제 문제가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당초부터 나왔었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것은 정의당이나 혹은 그때 단식을 했던 바른미래당, 단식은 안 했지만 민주평화당, 다당제 구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제3, 제4의 선택을 좀 다양화하기 위한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다라고 민주당도 주장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양보한다 그랬어요.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었던 것이고 하니까 우리는 연동형이 아니고 권역별이지만 그래도 이 찬동한다. 그 대신 민주당이 아니 절충안 50% 연동형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은 이익을 본다 그랬어요. 의석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근데 이제 언론사마다 시뮬레이션을 다 했었죠. 근데 민주당도 의석이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거대 양당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당은 다 주는 게 맞아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정의당이 본다.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베네수엘라와 연결하는 건 저는 좀 너무 과도한 비약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석을 보면은 소수당. 근데 소수당이 지금 현재 보세요. 진보 정당만 있습니까? 정의당이 가장 오래 진보 소수 정당으로 존재해 왔지만 보수당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봤잖아요. 그럼 소수당이 이익을 보는 거지 진보 소수당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연동형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손해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같이 보는 건데 지금 손가락질은 민주당을 향해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5당이 머리를 맞대면 그럼 어떻게 비례성,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이건 오랫동안 정치개혁 수건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당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를 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대 330일 동안 이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해야죠.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선거제 관련해서 공수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적었었는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낸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이후 여기 불씨가 지금 붙었습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죠. 문무일 총장의 공개 반발로 정치권 구도는 미묘해졌습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민주당도 오늘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다퉜습니까?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혁명입니다.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금태섭 의원도 공수처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러자 두 사람의 SNS에 여권 지지 성향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배신자라며 날선 비판 댓글을 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갈등에 검찰까지 뛰어들면서 앞으로 갈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혁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여당과 정의당 중심으로는 검찰총장의 어떤 해외에서 입장문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은 당의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의 공개 반발도 조금 전에 보셨듯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이 당초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갔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단 수사 종결권 같은 경우 예. 검찰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자,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수사를 그만두게 하는 권리거든요. 그만두자라는 건데, 자, 수사 종결권을 사실 검찰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을 경찰에 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그 의견이 오면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뭐 불기소라든지 이런 의견이 오면 다시 한번 보고 아 그래 그 의견이 맞아 뭐 아니면 아니야 이건 수사해야 돼라는 판단을 하는 건 이제 수사의 어떤 종결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사 종결권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우리가 수사를 덮으려고 했을 때 아니 이건 덮으면 안 돼요라고 이유를 제기하면 정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각지대가 하나 있어요. 모든 어떤 형사나 이 사건들은 고소 고발 사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이 스스로 인지하는 인지해서 하는 인지 수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인지 수사의 경우는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고소 고발인이 없거든요. 스스로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또는 어떤 수사기관 또는 어떤 권력도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인지수사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퍼센티지에서. 그럼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가 돼버렸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면 모르고 있다 그냥 덮여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서로 나오는군요. 견제와 예. 균형을 아까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표현한 예. 것. 민주주의의 원리가 견제와 또 균형인데 이를테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예요. 예. 유병헌 예.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은 그 당시에 적인 줄 알았어요. 그 거리를 또 배회하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죽음이다 해놓고 그냥 화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검찰이 보고 이거는 유전자 검색을 해봐야 된다 해서 유병헌의 사체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에요. 예. 이런 뜻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그 완결성을 가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그냥 넌 이거 하지 마, 넌 무조건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조응천 의원의 어떤 주장 또는 뭐 문무일 검찰총장의 견제와 균형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경찰은 경찰대로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뭐 입장을 맞습니다. 내기도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 중에 네. 조기 귀국을 한다고 내일 하는데 들어오죠. 내일 귀국을 네. 하는데 이후에 좀 입장을 낼지 또 입장문안의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있을 또 것으로 관심입니다. 봅니다. 예. 저는 이번에 해외 출장가 있으면서 예. 이 공식적으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낸 입장문은 이 공개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요. 항명이라고 안 보는 게 이상하죠. 그럼 돌아오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낼 것이다. 이것이 검찰 조직 내부에 전 문무일 총장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시각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야기, 동료와 후배들 혹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네. 문 총장이 대행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예.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사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7월 말까지 예. 임기가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 아니냐. 저 내일 귀국 이후에도 뭔가 이른 입장은 더 나올 것으로 보는데 네. 아까 이제 이 평론가님 정리 잘 해주신 내용이 검찰 측의 입장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경찰은 반박 입장인데 정면 반박이 아니라 팩트 체크다 이렇게 이제 톤다운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 문제는 좀 감론을박될 것 같은데 예. 이 대목은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지지하고 싶어요. 논란거리예요. 네. 논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장외투쟁으로는 논란이 해결이 안 되고 국회로 입법부 들어와서. 내에서 논의해서 예. 더 깔끔한 법안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생산적인 논의를 할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어쨌든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오늘 갤럽에서 국정 지지율도 나왔는데요. 이 잠깐 보시면 부정평가 조금 줄고 긍정평가가 조금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뭐 점이 아니라 선을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2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비교를 해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즈음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인데요. 이거하고 비교해봐서는 그리 낮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예. 때는 저희가 급격하게 추세선이 급락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한 3개월여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물론 41%까지 떨어졌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45%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포인트의 네. 그 횡보 전체적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과 비교했을 때 저는 어디에 비교를 하고 싶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첫 해에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죠. 뭐 광우병 활동 때문에 20% 이내로 낮아졌다가 2년 차에 44%로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낮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아까 계속 급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케이스로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 3년 차부터 다시 좀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2년 차 비교를 해라. 네. 낮더라도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33%의 2년 차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언제나 얘기했어요. 꽤 오랫동안 30%대, 35%대를 어떤 사건이 터져도 안 내려갔어요. 세월호도 예.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콘크리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는 좀 다르죠. 예. 이명박 대통령은 출렁거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이 횡보를 계속 그렸고 그런데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 네.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오르는 지지율을 예. 또 봐야 된다라는 것. 예,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에는 취임 후에 첫 언론 생방송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이것도 주목되는 네.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국회 복귀가 60%인데 더 돌아가나? 한 달을 어제 나갈 텐데 어제 노동절에 또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빠져볼까요? 뒤에서 좀 후배. 자, 양쪽 바닥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왼쪽. 또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멀쩡하게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온 모양이다. 자, 대표자분들은 앞에 상자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상자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인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아버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사실을 의붓딸이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 범행의 현장에 친모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친모가 평소 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이제 이 가정, 이 3명의 3인 가정을 깨기 위한 이제 어떤 위기를 유발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추행 신고로 보입니다. 뭐 강간 미수까지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뭐 아무래도 이 젊은 남편과 어린 아이와의 관계만을 중시 여기고 전 남편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은 이제 딸이 뭐 없어져야 그 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온 위기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정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배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친모는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다면서 위로를 건넨 사실도 이런 심리가 반영됐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친모의 비정상적인 반응에도 드러났는데요. 남편이 A양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된 친모. 문자를 보낸 남편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인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아이를 잘 교육하라며 오히려 딸을 문제 삼았습니다. 친모는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이유로 나도 당할까 남편이 무서웠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제 이 비정한 어머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살해에 대한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두렵고 강요에 의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인지 전화로 불러냈을 당시 그냥 만나서 대하고자 불러낸 것에 불과한데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이 살해를 했는데 나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살해행위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범행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라는 것이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로 해석이 됩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A양의 친부 또 친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는 아이에게 무속신앙을 교육한다면서 학교도 잘 보내지 않았고요. 한겨울에 밖으로 내보내서 문을 잠그기도 했다고 다른 가족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부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이 친부와 함께 잠깐 지냈지만 A양은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가 그 전에 딸을 친딸 이번에 숨진 그 여중생을 그 폭행을 했다는 거죠. 폭력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행사해서 이렇게 학대를 해왔다라는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쉽죠.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던 A양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구했지만 수사는 더디고 또 둔했습니다. 2주 만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피해자를 둘러싼 이 복잡한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 신고 내용을 친모에게 알리는 등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양은 신고 18일 만에 숨졌습니다. 인권위도 경찰의 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가족도 국가도 외면한 이런 외로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마약 혐의를 인정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검찰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면서 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뭐 구속되고 나서 좀 심정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혐의를 갑자기 인정하셨는데. 황하나 씨랑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된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집으로 돌아간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최근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열리는 K리그 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슈퍼매치, 동해안 더비 등 전통의 라이벌전이 잇따라 열리면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32승 22무 32패. 역대 전적에서 누구도 앞서지 못한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오랜 라이벌전 슈퍼매치가 이번 연휴 축구 팬들을 찾아옵니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만큼 두 팀은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선수 시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와 수비수로 각각 명성을 날린 최용수 서울 감독과 이임생 수원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정말 이런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즐거운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도 슈퍼매치 못지않은 관심입니다. 울산 출신 포항 정재용과 포항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신진호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미디어데이에 등장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세레모니 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포효하는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선수들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진호 형 세레모니를 못 보게 만들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고 최윤겸 감독을 새로 맞은 제주의 첫 승 도전도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모처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균 유료 관중 수와 포털 사이트의 중계 동시 접속자 수가 앞선 시즌보다 6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초반의 대박 행진은 조금 주춤해진 상황.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열리는 빅매치가 다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산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20세 이하 월드컵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등 해외파가 다음 달 아니고 이번 달에 열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해외파가 대거 지금 포함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을 이끄는 정종영 감독이 어제 태극전사 최종 명단 21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최민수 선수 함부르크에 뛰고 있는 선수 등 해외파 5명이 모두 합류가 됐고요. 16명이 국내 선수인데 대학 선수는 단 2명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또 프로팀 선수들로 구성이 돼서 선수들 면면을 보면은 일단 역대 최고 전력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6골을 넣은 전세진 선수, 그리고 또 조영욱 선수 그 FC 서울에 있죠. 그다음에 광주 FC의 엄원상 선수 이런 국내파 공격진들의 구성도 아주 든든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난달 22일 일찌감치 소집돼서 그동안 꾸준히 손발을 맞춰왔거든요.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은 유로파 선수들 3명, 김정민, 김현우 그리고 정우영 선수 폴란드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첫 경기가 25일인데 선수들은 이제 모레 5일 폴란드로 출국해서 현지 적응에 들어갑니다. 정재영 감독과 선수 얘기 들어봤습니다. 나는 너네들을 믿는다. 그렇게 결국은 신뢰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게인 1983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몸도 좋고 가볍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대는 저희보다 강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상대 수비수들보다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최종 명단에서 탈락한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이 수비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그분이 좀 눈길이 가는데 정재영 감독이 지난해 19세 이하 대표팀도 이제 이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험상 수비진을 추리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조별 예선부터 상대할 팀들이 뭐 하나같이 강팀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 조직력을 튼튼히 한 다음에 역습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적응을 잘한 선수들, 정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한 선수들, 이들이 이제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견실한 그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시원한 축구,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감독 생각인데 공격수들도 이제 수비 가담을 많이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뛰는 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감독 입에서도 어게인 1983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납니다. 이 경기를. 대단했던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저희도 뭐 대입 시험 준비 안 하고 TV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강에서는 사실 8강에는 한 3번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4강에 오른 거는 지금 말씀하신 1983년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멕시코 대회가 아주 유일한 대회였고요. 20세 이하라고는 하지만 특히 그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나 기술이 성인 축구 선수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우리 선수들 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팀 공격의 그 연결 루트 역할을 하게 될 이강인 선수는 그 대표팀에서도 20세 이하 중에서도 막내예요. 지금 18살인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조별 예선 몇 승이 목표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표는 우승이다. 아주 당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하고 함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죠. 최민수 선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목표가 우승이니까 예선은 그렇게 3승을 하거나 뭐 2승 1을 하거나 그런 거는 뭐 따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올라가서 계속 쭉 이어가서 우승하면 될 것 같아요. Also ich glaube auch, dass bei mir der Spielaufbau eine meiner Stärken ist und auch gerade die Ausbildung, die ich in Deutschland haben durfte, dass das zu meinen Stärken zählt. Ich glaube, wir haben gute Chancen, aber ich glaube, wir müssen uns erstmal auf die Gruppenphase konzentrieren. Wenn wir die schaffen, dann ist, glaube ich, alles möglich. 네, 그럼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예, 조별리그 그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선수들이 이제 5일 날 출발을 하는데 두 차례 이제 전지 훈련 지에서의 평가전이 있고요. 경기는 저렇게 포르투갈과 남아공, 아르헨티나견이 이제 3경기가 있고요. 25일, 29일, 6월 1일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워낙 강팀들이어서 응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확인 폐렴에 대한 공포가 산전후 여성들에게서 집중적으로 한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신종 폐질환 같이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면서 저거 내 첩에가 간 병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얼마 후에 세정제가 앞으로 아이에게도 안심. 저는 이 말만 믿었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성분에 살균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손으로 넣은 게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인스럽고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거 명령을 발동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동안에 이제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 예품도 아니고 단순히 일반 공산품으로 이게 판매가 되는 그런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제도 공백이고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사각지대로 책임을 방기할 일입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고 8월 30일 날 이 보도됐을 때 질본에서 저희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피해자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냐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여기가 국내 구멍가게냐 전화하지 마라. 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며 보상은 물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다. 이게 기획재정부 입장인데요. 표현이 너무 생각이 되고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안의 뭐 성격 자체가 아니 국가의 직접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써놓았지 않습니까? 미국 FDA나 이런 데서 정식으로 인간한 약품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 취소하고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말하자면 화학물질은 인간의 현재 장관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I'm very sorry. 몫이 관계자분들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2년 전에 성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쳐다도 안 보셨어요. 재판이다 뭐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었거든요. 그 재판 자료라던가 뭐 인과관계를 대라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현재까지는 그런 왜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기업이 스스로 자기들의 가해나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걸 기업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계속 지금 정부에게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각 정부 기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뿐이고요. 저희가 독자적인 연구나 뭐 이걸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말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냥 믿고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가해기업들한테 제대로 책임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모른 척하니까 너무 좀 비굴하더라고요. 5월의 시작부터 이틀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현재 24도를 넘은 서울 기온,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외출하신다면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경북 의성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5에서 6도나 높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의성과 경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남은 연휴 동안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미세먼지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며 대기질 무난한데요.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와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부산과 울산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속에 자외선도 말썽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권혜인입니다. 네, 5월 3일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